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흙수저로 태어나 오직 내 가족 하나 건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뛰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어가며 거래처 문지방이 닳도록 영업을 뛰었던 젊은 날의 고생 덕분에 지금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번듯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11살 연하의 예쁘고 상냥한 아내 서연이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던 저를 믿고 10년 전 기꺼이 평생을 약속해준 아내에게 저는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고 제 능력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의 표정은 부쩍 어두워졌어요. 장모님께서 큰 병을 얻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장기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고향에서 서울까지 힘든 몸을 이끌고 오가시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아내의 피로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아내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기차 타고 오가시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아무래도 병원 근처에 달새방이라도 하나 구해서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근데 당장 보증금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바보야? 그런 걸 왜 혼자 속을 끓이고 있어? 장모님 편하게 모셔야지. 내가 병원 앞으로 깔끔한 원룸 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보증금 마련할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 정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인데. 여보, 나 진짜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고마워.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안기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면서 저는 스스로 제가 꽤 괜찮은 남편이자 사위가 된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이렇게 내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 느끼는 그 묵직한 보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장모님의 치료와 아내의 편의를 위해 병원 앞 단기 임대 원룸의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를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병원과 원룸을 오가며 지극정성으로 장모님을 보살폈죠. 그리고 제겐 챙겨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사 영업부에는 저를 친형처럼 따르는 직속후배 태수가 있었어요. 올해 38살인 태수는 싹싹하고 일도 잘해서 제가 각별히 아끼는 녀석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이 녀석이 며칠째 점심을 걸으며 휴게실에서 한숨만 푹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니 과거에 잘못 쓴 보증 문제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당장 밥 사 먹을 돈은커녕 외근 나가서 바이어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카드조차 다 막혀버린 상황이라고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태수의 모습에서 옛날 제 배고프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제 명의로 된 개인 신용카드를 꺼내 녀석의 손에 쥐어줬죠. 형님, 이게 뭐예요? 내 개인 카드야. 밖으로 영업 뛰는 놈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서 어떻게 할래? 당장 밥 굶지 말고 급할 때 비상용으로 써. 결제일에 네가 쓴 돈의 5분의 1만 나한테 현금으로 줘. 형님, 저 진짜 이렇게까지 패기치고 싶지 않은데 이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 태수는 눈물까지 훔치며 몇 번이나 허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녀석의 간절하고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며 저는 인생을 참 잘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장모님 간병으로 밤을 새웠다며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유난히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푹 쉬라고 이불을 덮어주곤 오랫동안 세차를 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아내의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가는 길에 당신 차 세차 좀 하고 올게. 피곤할 텐데 깨지 말고 푹 자고 있어. 아,
내가 좀 이따 해도 되는데 미안해 여보. 다녀와서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아내의 다정한 배웅을 뒤로하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화창해서인지 세차장엔 제법 차가 많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며 외부 세차를 마치고 진공청소기로 차 내부를 꼼꼼하게 청소할 차례였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 차 엉망진창이네. 요 며칠 집 나르고 고생하긴 했나 보다. 조수석 바닥부터 시작해 뒷좌석을 치우고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판에 흙먼지를 털어내고 물티슈로 핸들을 닦다가 무심코 운전석 문짝에 있는 수납함을 들여다보았어요. 평소에 차를 깔끔하게 타는 아내답지 않게 수납함 가장 깊숙한 구석에 둥글게 뭉쳐진 종이 쪼가리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 종이를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묘하게 빳빳한 촉감이 느껴졌죠. 대충 펴보니 카드 결제 영수증이더라고요. 버리려던 찰나 구겨진 영수증 상단에 찍힌 상호명이 묘하게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꽤 유명하고 비싼 최고급 브런치 카페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결제 일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장모님의 재활치료가 가장 길게 잡혀 있어서 아내가 병원 앞 원룸에서 꼼짝도 못하고 장모님 곁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점심도 대충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다며 피곤한 목소리로 하소연을 했었죠. 수요일 대낮에 장모님 모시고 시외까지 나가서 10만 원이 넘는 밥을 먹었다고? 휠체어 타시는 분을 모시고 가기엔 너무 멀고 불편한 곳인데? 순간적으로 의아한 마음이 들어 영수증을 조금 더 빳빳하게 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제 내역 맨 아래 승인된 카드 번호를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3814.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네 자리 숫자는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된 번호였으니까요. 바로 제가 태수에게 비상용으로 쓰라며 선뜻 내주었던 제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 끝자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귓가에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그저 멍하니 영수증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내 카드로 외곽 카페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왜 내 아내 차 운전석 문짝 구석에 박혀있는 거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 퍼즐을 맞춰보려고 해도 앞뒤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을 뛰어야 될 태수가 수요일 낮에 시외 브런치 카페를 갈 일도 없거니와 만약 거래처 접대로 갔다고 해도 그 영수증이 아내의 차에 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으니까요. 무엇보다 운전석 문짝 수납함은 철저히 운전자 본인만의 공간입니다.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운전석 수납함 깊숙이 찔러 넣었다는 건 운전대를 잡았던 아내가 이 영수증을 직접 구겨 넣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쥐고 있던 영수증을 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죠. 한여름처럼 뜨거운 세차장 한가운데 서 있는데도 등골로 서늘한 땀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측일 수도 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 섣불리 의심하지 말자.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영수증을 보여주고 덤덤하게 물어보자고 스스로를 한 번 더 다독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쓰레기들을 마저 치운 뒤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어느새 축축해진 영수증을 다시 반듯하게 펴서 제 지갑 안쪽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량 중앙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밝아졌죠. 보통은 라디오가 켜지거나 제 휴대폰 혹은 아내의 휴대폰 블루투스를 찾았다는 알림이 떠야 될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팅이 끝나고 화면 상단에 뜬 문구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문짝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어요. 최태수, 갤럭시 기기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화면 속 글자는 명확하게 제 직속 후배 최태수의 스마트폰 기기명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차량 블루투스라는 게 그저 차에 잠깐 탔다고 알아서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니죠. 시동을 켜자마자 태수의 휴대폰을 1순위로 찾는다는 건 최근에 이 차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블루투스를 연결해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한 사람이 바로 최태수라는 완벽한 물증인 거였습니다. 이 좁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태수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빌려준 카드로 시외 고급 브런치 카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 순간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일상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머리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은 커피 산미 있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고소한 원두로 사갈게요. 생각해보니 태수는 어느 순간부터 제 아내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아내가 제게 친정엄마 간병하러 갈 때 입을 거라며 백화점에서 산 비싼 남녀 공용 맨투맨 티셔츠를 보여줬던 것도 떠올랐죠. 며칠 뒤 태수가 출근길에 입고 나왔던 그 티셔츠와 정확히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이었습니다. 그땐 그저 우연이겠거니 요즘 유행하는 옷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멍청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요일 대낮에 시외 브런치 카페에서 결제된 제 개인 카드, 아내의 차 운전석 수납함에 숨겨져 있던 그 구겨진 영수증, 그리고 지금 화면에 버젓이 떠있는 태수의 블루투스 자동 연결 기록, 이 모든 물증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눈을 피해, 아니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며 자신들만의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내 돈으로 배를 불리며 내 등 뒤에서 어떤 표정으로 나를 비웃었을까? 제 속에선 뜨거운 불덩이 같은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제 목구멍을 턱하고 막았습니다. 저는 헛구역질을 간신히 멈추고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당장이라도 태수놈의 멱살을 잡고 아내에게 영수증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감정을 터뜨려봤자 두 사람이 발뺌하면 그만이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서재로 돌아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딸깍 소리와 함께 폴더가 열리고 녹화된 영상 목록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내 생일 선물로 직접 달아주었던 최고급 화질을 자랑하는 블랙박스였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주행 녹화 폴더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날짜를 검색해 보았지만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이 통째로 날아가고 없었죠. 어제 오후부터 녹화된 단 몇 개의 짧은 영상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포맷 버튼을 눌러 이전 기록을 모두 지운 것이 분명했죠. 기계치라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저에게 부탁하는 아내가 주기적으로 블랙박스를 직접 포맷할 리가 없었어요. 태수의 짓이거나 태수가 아내에게 시킨 일이겠죠. 의심은 이제 뼈아픈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텅 빈 폴더가 오히려 제게는 두 사람의 치밀한 불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 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일찍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반찬을 플라스틱 통에 눌러 담고 있었어요.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엄마가 입맛이 통 없으시대. 어제 끓인 소고기 묵국이랑 이 반찬들 엄마 원룸 냉장고에 좀 채워두고 올게. 점심은 당신 혼자 챙겨 먹어야 되겠다.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서둘러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쉬는 날에도 고생하는 효녀라며 안쓰러워했을 그 모습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가식으로 다가왔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남편의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고생이 많네. 장모님한테 안부 잘 전해주고 차 안 막히게 서둘러서 다녀와. 금방 올게.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미리 주머니에 챙겨둔 제 차 키를 꽉 쥐고 뛰어나갔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 지하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아내의 하얀색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라 도로에 차가 많았고 저는 아내의 차와 2세대의 간격을 유지하며 미행을 이어갔죠. 아내는 뒤따라오는 제 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다니신다는 대형 병원과 제가 보증금을 내어준 원룸은 분명히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내 방향의 고가 도로를 타야 할 아내의 차는 어찌된 일인지 교차로에서 정반대 방향인 외곽순환 도로 쪽으로 차선을 틀었습니다. 아내의 차는 망설임 없이 속도를 높여 시외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를 통과했어요. 목적지가 애초에 병원 근처의 원룸이 아니었던 겁니다. 빌딩 숲이 사라지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외 도로가 나타났죠. 아내의 하얀색 차는 대형 병원 근처는커녕 인적이 드문 시외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고르며 아내의 동선을 살폈어요. 아내는 반찬통들을 챙겨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아내의 뒤를 밟았죠. 아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곧바로 옆에 있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상계단 문틈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복도를 살폈어요. 복도 끝 1204호 앞에 선 아내는 주위를 한번 살피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도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는 버튼음과 함께 아내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궤적을 제 2눈에 똑똑히 새겨 넣었어요. 제 아내의 생일과 최태수의 생일이 조합된 뻔뻔하고도 노골적인 번호였습니다. 띠리릭 기계음이 울리고 아내가 안으로 사라졌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문을 부수고 싶었지만 저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오늘 저곳에 태수놈이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먹이 하얗게 찔리도록 꽉 쥐어졌죠.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자기야, 나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지금 다시 나와. 이따 저녁 때 연락할게.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를 하며 걸어 나오는 아내의 양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에 멈춘 것을 확인하고 저는 비상계단에서 빠져나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아내가 눌렀던 번호를 천천히 입력했죠.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발을 벗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안으로 들어섰죠.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단 1초 만에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바랐던 장모님의 흔적이 완벽한 거짓말이란 사실을 깨달았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도 장모님이 매 끼니 챙겨 드셔야 될 수북한 약봉지도 현관 한 구석에 있어야 될 휠체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홀린 듯이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에는 환자가 쓰는 의료기기 대신 값비싼 가죽 소파와 대형 TV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거실 안쪽 작은 옷방엔 아내의 화려한 외출복과 실내복들이 걸려 있었고 그 바로 옆엔 빳빳하게 다려진 남자의 셔츠와 바지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남자의 셔츠 소매를 쥐어보았죠. 회사에서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는 최태수의 맞춤 셔츠가 분명했습니다. 그 아래 서랍장엔 평소 최태수가 메고 다니던 익숙한 무늬의 넥타이들까지 마치 제 집인 양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나기에 꽉 쥐고 있던 태수의 넥타이를 그대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휘청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하던 제 시선이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아내의 태블릿 PC에 머물렀죠. 평소 집에서도 요리를 하거나 쉴 때면 늘 드라마를 본다며 끼고 살던 그 기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집어들어 화면을 켰어요.
잠금 화면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화면이 밝아지며 곧바로 메신저 창이 떠올랐습니다. 그 메신저의 가장 상단에 즐겨찾기로 고정된 대화방의 상대 이름은 달링이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대화방을 터치했어요. 화면을 가득 채운 대화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몸속의 피가 전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입술을 꽉 깨물며 스크롤을 계속 위로 올리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사진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죠. 사진의 배경은 이 더러운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실크 벽지의 무늬,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앤틱한 스탠드 조명, 거긴 다름 아닌 제 본가의 안방, 제가 매일 밤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달래며 잠들던 제 침대 위였습니다. 대여방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달 제가 지방의 주요 거래처 문제로 2박 3일 출장을 내려갔던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사진 속 최태수는 제가 평소 즐겨 입던 네이비색 실크 잠옷을 뻔뻔하게 걸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아내는 그런 놈의 품에 안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고 있더군요. 내 집, 내 안방 침대에서 내 잠옷을 입고 두 인간이 나를 짐승처럼 조롱하듯 찍은 은밀하고 역겨운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리고 사진 아래에 달린 아내의 메시지는 제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자기야, 그 인간 자주 출장 가면 좋겠다. 안방 침대가 확실히 넓고 좋네. 그러게, 우리 형수님 푹 쉬게 좋은 데로 여행이나 갈까?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태수의 가증스러운 답장 아래로 이어진 아내의 문장은 제 심장을 칼로 잔인하게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그 인간한테서 더 뜯어내면 돼. 그 인간 그냥 돈 벌어 오는 벌레라니까. 돈 벌어 오는 벌레. 그 7글자가 제 뇌리에 끔찍한 화인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내 가족, 내 아내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견디며 묵묵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제 간과 쓸개라도 내어줄 듯이 헌신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후배놈에겐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선뜻 개인 카드까지 내어주며 제 울타리 안으로 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헌신과 땀방울의 대가가 고작 돈 벌어오는 벌레라는 모욕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씩씩거리며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더러운 집구석에 또 어떤 조롱이 숨겨져 있을지 전부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안방 화장대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엔 아내의 화장품 대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식어내려갔습니다. 서류의 정체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통장들의 내역서였죠.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제 통장에서 아내의 계좌로 자잘하게 빠져나간 돈들이 다시 최태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며칠 전 아내가 제게 불쌍한 표정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다음 달에 급하게 잡힌 엄마 수술비를 결제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내 계좌로 보내줄 수 있어? 장모님 수술하셔야 돼? 왜 그걸 지금 말해? 당장 보낼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간병에만 신경 써. 그때 보냈던 1,000만 원이 정확히 다음날 최태수의 계좌로 들어간 내역을 보니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본가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대출 한도를 알아본 은행 상담 기록까지 섞여 있었죠.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은 단순히 불륜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눈을 속여 뒤로는 제 전 재산을 서서히 현금화하고 결국에는 그 돈을 모두 빼돌려 도망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거였죠. 이 악마 같은 놈들이 뒤에서 이런 짓거리들을.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져갔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서류들을 다시 원래대로 봉투에 담아 서랍에 밀어넣곤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저것들을 법이라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짓밟아 주겠다고요. 서늘하게 이성을 되찾은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철저하게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직장 선배의 가면을 다시 쓴 채 치밀한 뒷조사에 착수했어요. 출근길에 제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회사 근처의 은행이었습니다. 최태수, 그 배은망덕한 놈에게 비상용으로 쓰라며 쥐어줬던 제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 1년치 상세 결제 내역을 전부 출력했어요. 차의 창문을 꽉 닫은 채 좁은 운전석에 앉아 수십 장의 내역서를 넘겨봤습니다. 형광펜을 꺼내들어 결제된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자 두 인간이 내 돈으로 쌓아올린 기만의 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형님, 이번에 새로 뚫어야 될 거래처 사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요. 인사용으로 조그만 선물 하나만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실적 나오면 바로 제가 갚겠습니다. 작년 겨울 태수가 제게 접대 명목으로 쓴다며 양해를 구하던 그 뻔뻔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명품관에서 결제된 그날의 내역을 짚어보며 저는 곧장 백화점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제 승인 번호를 대고 구매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자 수화기 너머로 직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고객님. 작년 12월 15일에 결제하신 상품은 여성용 한정판 숄더백 블랙 색상입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가방은 거래처 사모님 선물이 아니었어요. 태수가 그 부탁을 한 며칠 뒤에 공교롭게도 장모님이 큰맘 먹고 사주셨다며 제 앞에서 이리저리 메어보며 해맑게 웃던 아내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태수가 큰 계약을 따내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지방 출장을 가겠다고 했던 날들의 결제 내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형님, 저 이번 주말에 부산 거래처 좀 다녀오려고요. 숙박은 최대한 싼 비즈니스 호텔로 가겠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이라던 놈의 결제처는 모두 서울 근교의 최고급 5성급 호텔이나 프라이빗 풀빌라로 찍혀 있었죠.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방값을 내고 제 아내와 묵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짐승 같은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며 피땀으로 모은 그 돈이 제 아내의 환심을 사고 두 인간의 더러운 정욕을 채우는 화수분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결제 영수증과 서류 등 불륜의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스크랩하여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긴 저는 퇴근길 집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평소보다 더 인자하고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얼굴에 썼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코트를 벗어두고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아휴, 우리 여보. 장모님 간병하느라 어깨 딱딱하게 뭉친 것 좀 봐. 많이 힘들었지? 제 손길에 아내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기분 좋은 듯 고개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요새 밤에 자꾸 깨셔서 나도 모르게 뭉쳤나 봐. 당신이 주물러주니까 훨씬 낫네. 고마워 여보. 아내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깨를 쥐고 있는 손에 핏대가 설 만큼 힘이 들어가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저는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더 잘할게 라며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저의 완벽한 연기에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한층 더 대담하고 뻔뻔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도 저의 연극은 계속되었죠. 점심시간 무렵 탕비실에서 마주친 태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태수야, 요새 영업실적 아주 좋더라. 형이 위에 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라고. 아, 형님. 다 형님께서 가르쳐주신 덕분 아닙니까?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 좀 하려고요. 형님 기대에 부응해야죠.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는 태수의 정수를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주말에 내 카드로 내 아내와 미래를 즐기러 가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내뱉는 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쳐놓은 맹목적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뒤로는 가장 차갑고 예리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반차를 내고 미리 약속을 잡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죠. 그동안 모아둔 신용카드 상세 내역서, 외곽 오피스텔 계약 정황, 그리고 두 사람이 내 돈을 현금화해 세탁하려던 정황 서류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당장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승소는 확실하다고 짚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장 이혼소장이 날아가게 두진 않았습니다. 저 기생충 같은 것들이 도망치기 전에 제 재산에 단 1원도 손대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과 통장을 조용히 묶어두고 며칠이 지난 평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거실에 설치해둔 홈카메라 앱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죠. 예전에 방법용으로 달아두곤 까맣게 잊고 있던 카메라였습니다. 무심코 앱을 켠 저는 화면 속에 비친 아내의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화면 속 아내는 외출복 차림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제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청소할 때 빼고는 제 서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책상 앞에 선 아내는 첫 번째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원목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본가 아파트의 집문서와 제 인감 도장이었죠. 그걸 가방에 쑤셔 넣은 아내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저것들을 훔쳐서 무얼 하려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지던 찰나 태블릿 속에서 모았던 대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 말의 퍼즐이 비로소 완벽하게 맞춰졌죠. 두 인간은 제 명의의 아파트까지 몰래 담보로 잡아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인감도장까지 훔쳐내는 아내의 끔찍한 밑바닥을 확인하니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저는 곧바로 제가 주 거래로 이용하는 은행의 지점장인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태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명호야, 다짜고짜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방금 와이프가 내 인감이랑 집문서 들고 그쪽 지점이나 근처 은행으로 갈 거야. 그거 나 몰래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거니까 어떻게든 심사 지연시켜줘. 뭐? 재수씨가 너 몰래? 야, 본인 안 오면 어차피 대출 안 나가지만 위임장 위조해서 들이밀면 골치 아파져. 알았어. 일단 내가 전산만 확인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심사 무조건 보류시킬게. 그렇게 지점장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했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태수를 따로 빈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태수야, 다음 달에 시작하는 프로젝트 말이야. 내가 임원회의에서 너 책임자로 강력하게 추천했어. 너 그동안 영업 뛰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너 팀장 승진 따놓은 당상이다. 제 말에 태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놈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까지 붉히며 너스레를 떨었죠. 속으로는 제 아내와 놀아나고 제 전재산을 빼돌려 도망칠 군이나 하면서 겉으론 이렇게 완벽한 충견 연기를 하는 놈의 가증스러운 낯짝을 보니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회사에서의 덫을 완성한 저는 그날 저녁 퇴근 후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바르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요새 장모님 많이 좋아지셨다며? 그동안 당신도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고 장모님도 병원 오가시느라 답답하셨을 텐데 이번 주말에 처가 식구들 다 모시고 시내 한정식집에서 식사나 한번 하자. 아내는 찰나의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냐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고 당신 진짜 최고의 사위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장모님은 아프지도 않았으니 식사 자리에 모시고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드디어 모든 것이 터질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약속된 한정식집으로 출발하기 전 조용히 서재에 들러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인간이 내 안방 침대에서 내 잠옷을 입고 찍은 조롱 섞인 사진, 내 피 같은 돈으로 긁은 명품 가방과 외곽 호텔의 결제 내역,
그리고 장모님 간병을 핑계로 얻은 시외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과 더러운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죠. 저는 집을 나서서 미리 연락해둔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 봉투들을 넘겼습니다. 배송지는 바로 최태수의 본가, 그리고 한 달 뒤 최태수와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직장이었습니다. 승진 축하 서류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완벽한 파멸의 씨앗이었죠. 기사님, 이거 아주 중요한 서류니까 정확히 낮 12시 정각에 도착하게 배송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오토바이가 매연을 뿜며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맨 저는 아주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처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최고급 한정식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몰아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처가 식구들은 이미 예약된 VIP룸에 모여 있었죠. 상 위에는 입맛을 돋우는 정갈한 전체 요리들이 세팅되어 있었고 방 안은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덕분에 내가 늙어서 호강하네. 장모님의 웃음 섞인 인사에 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서연이가 그동안 장모님 모시느라 쓴 돈과 시간이 얼만데요. 오늘 낱낱이 다 보상받아야죠. 많이 드세요. 제 말에 아내는 제 팔짱을 꽉 끼며 여보밖에 없다며 코스를 냈어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보며 저 역시 아주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죠. 바늘이 정확히 낮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처가 식구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처남의 휴대폰까지 동시에 울린 거였죠. 제가 정확히 예약 전송을 걸어둔 가족 단체 카톡방의 메시지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처남이 가장 먼저 무심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입에 넣으려던 음식을 툭 떨어뜨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집 안방 침대에서 최태수와 아내가 잠옷을 입고 껴안고 있던 사진, 병원 앞 단기 원룸이 아닌 시외 고급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 불륜 내용이 가득한 대화 캡처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모님 간병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테니 그 돈으로 발리 풀빌라나 가자는 아내의 그 끔찍하고 폐륜적인 메시지였죠. 야, 이서연, 너 미쳤어? 엄마 아프다고 뻥쳐서 매형 돈 뜯어내서 딴 놈이랑 바람 피운 거냐고. 처남의 고함에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경을 치켜 올리며 화면을 들여다본 장모님은 충격에 입을 떡 벌리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죠. 아내는 사색이 되어 자기 동생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여보, 이거 뭐야? 당신이 보낸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것이 펄펄하게 살아있는 애미를 팔아먹고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해? 변명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장모님이 상위에 있던 차가운 물컵을 집어들어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아내는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죠. 장인어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려고 했고 처남은 당장이라도 누나를 때릴 듯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아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최태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같은 시각 태수의 상황도 완전히 끝장났을 겁니다. 약혼녀의 직장과 본가로 날아간 퀵서비스 서류들이 그놈의 인생을 완벽히 박살냈을 테니까요. 파혼 통보와 함께 집안이 발칵 뒤집혀 발악하고 있을 놈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어렴풋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울부짖는 아내와 쑥대밭이 된 식사 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냅킨으로 입가를 조용히 닦곤 그 지옥 같은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두 기생충이 숨어들 곳은 세상에서 딱 한 군데,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을 보기 위해 그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예상대로 집안에선 물건이 산산조각 나는 파차름과 끔찍한 악다구니가 쏟아지고 있더군요. 네가 똑바로 치웠어야지. 네 차에 내 카드 영수증을 왜 흘리고 다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그러는 너는 멍청하게 비밀번호를 왜 그따위로 해놔?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어. 내 몫으로 챙길 재산까지 가압류 묶여서 싹 다 날아갔다고. 거실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틀어주고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급 와인잔은 바닥에 깨져 뒹굴고 빳빳하던 최태수의 맞춤 셔츠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죠.
거기엔 탐욕의 끝에서 밑바닥까지 추락해 서로를 원망하고 물어뜯는 짐승 2마리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본 저는 유유히 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오피스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뺨에 와닿았어요. 그날 이후의 일들은 제가 치밀하게 짜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미리 걸어둔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덕에 제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통장에서는 단 1원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신용카드는 물론 회사의 공금까지 빼돌리려던 최태수는 제가 넘긴 증거 자료들로 인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제 아내, 아니 전처 서연이는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을 팔아먹은 폐륜까지 들통나 친정에서도 쫓겨난 그녀는 지금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법원을 나서는 길, 10년이라는 헛된 헌신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씁쓸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제 피땀 어린 재산을 지켜냈고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완벽하게 도려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뻥 뚫린 듯 홀가분했어요. 저는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비로소 저만을 위한 진짜 인생을 향해 묵직하고 당당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기보다는 차갑게 이성을 찾고 자신의 몫을 단단히 지켜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피땀 흘려 일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은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하게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